예, 이번 강좌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 네트워크 보안 강좌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일반 파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전송 규약 또는 통신 규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사전에 어떤 약속된 규약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통신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즉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의 그 송신자 측이 있고 수신자 측이,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는 송신자 측, 그 다음에 정보를 받는 수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상에서 송신자가 예를 들면 뭐 파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수신자는 그 파일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을 보내기 위한 어떤 기본 네트워크 그 규칙이 있겠죠. 파일을 보내는 규칙. 그럼 그 파일을 보내는 규칙에 맞게 보내면 되고, 수신자 역시 마찬가지로 송신자에서 파일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 파일을 받는 규칙에 맞게, 예, 받아야 될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화 통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문자로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면 사용자에게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게라고 하면 뭐 음성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송신자 측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카카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음성으로 보내게 되면 어 전화로, 그죠? 음성 통화를 어, 이용해서, 그죠? 메시지를 음성을 듣겠죠. 그죠? 이처럼 한쪽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수신자 쪽은 뭐 음성으로 그거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자를 보냈으면 카카오와 같은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 문자를 받아보듯이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뭐 파일을 보내면 수신자 쪽은 그 파일을 받는 그러한 어, 규칙에 맞게 파일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해요. 그럼 이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뭐 HTTP와 같은 뭐 이런 걸 앞에 적어요. 이게 바로 전송 규약이에요. 이런 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 요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웹 서버에서 웹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와 같이 파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 한쪽에서 FTP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FTP 프로토콜을 이용한 FTP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 약속된 어떤 그런 규약에 맞춰서 서로 송신하고 서로 그러니까 수신을 하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사전에 약속된 어떤 그런 규약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송신자 측에서 이제 그 서버,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서버를 호출하고, 즉 송신자에서 수신자를 호출해서 어떤 그런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송 매체 회선이 있겠죠. 그러면 그 회선에 대한 접속 방식 또는 그, 그 회선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정보의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 제어라든지 등등 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규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소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내가 송신자가 무엇을 요청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것을 통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에는 이와 같이 구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미라든지 타이밍과 같은 이런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요. 구문, 여기서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신텍스, 즉 데이터의 어떤 구조나 형식,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순서. 근데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때 예를 들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B의 위치가 있어요. 그럼 A에서 B에 대한 연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A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청을 할 때는 B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의 주소 값을 같이 보내줘요.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죠. 그래야지 B가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응답을 할 때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소스 IP 주소라고 이제 보통 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 보낸 송신자의 주소, 그렇죠? 송신자의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느 곳으로 보낼지 수신자의 주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 구문이 정해져 있어요. 표현 형식, 이런 걸 이제 데이터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송신자의 주소 또는 뭐 그러니까 송신자의 주소를 표현할 때는 보통 뭐 8비트에 해당되는 요 값은 송신자의 주소, 그 다음 8비트는 뭐 수신자의 주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는 이런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라고 하면은 각 이런 비트 영역에 대한 의미죠.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비트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패턴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것 등이 다 결정이 되는데, 그게 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비트의 의미.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낼 건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송신자 측에서 보내는 데이터의 전송량, 예를 들면 송신자 측에서는 뭐 데이터를 뭐 100MB의 용량으로 시간당 초당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용량의 한계가 만일에 10메가다 라고 한다면, 이 100MB를 한 번에 보내면 수신자는 그 중에 10메가뿐이 못 받기 때문에 얘가 언젠가는 다운이 되겠죠. 그쵸? 100메가를 보내는데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메가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이런 타이밍도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는 이제 서버에서 응답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위 서버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용량 뭐 이런 것 등도 다 체크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요소에는 이렇게 구문, 의미, 타이밍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물리적 측면에서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측면에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측면의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랜 케이블 같은 거, 이런 전송 매체들이 물리적 그 전송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랜 케이블 연결할 때 랜 케이블에 대한 그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랜 케이블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물리적인 프로토콜의 규칙에 해당이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송 매체라든지 랜 케이블 뭐 또는 뭐 광 케이블 뭐 이런 거 다 뭐가 돼요? 이런 게 다 물리적 측면의 그런 프로토콜에 해당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접속용 커넥터라든지 전송 신호라든지 그러면 이러한 물리적 요소와 관련된 그런 그런 규약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RS232이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주변 장치나 또는 데이터 단말 장치라고 그러죠. 뭐 터미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단말 장치를 얘기할 때 데이터 통신에서 DTE 또는 DC인가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DTE, DC. DTE라고 하면 뭘까요? DTE라고 하면은
데이터 단말 장치를 의미합니다. 터미널, 데이터 단말 장치, 그리고 데이터 회선의 어떤 그 종단 장치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D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회선 간의 상호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표준이 있어요. 이런 이제 서로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RS233이라고 하는 곳에 전부 다 그 규약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232C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뭐 세 번째 표준이다, 뭐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RS233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이 다 전송 매체에 대한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그 V21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화 교환망과 관련된 그런 상세의 어떤 그런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물리적 측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논리적 측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뭐 프레임 구성이라든지 프레임 내 각 항목에 대한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TCP라든지 IP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인 프로토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송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논리적으로 전부 규약이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런 통신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하는 것이 아니, 물리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데이터를 전송하시오라고 정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논리적인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회사 제품 간에서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P/IP는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뭐 인터넷 사용하는데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범용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범용 프로토콜. 그리고 이런 어떤 특정 회사 제품 간의 어떤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을 이거를 이제 그 전용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예, 전용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전용 프로토콜에 이제 대표되는 게 IBM사에 보면 SNA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SNA 프로토콜은 호스트가 있으면 그 호스트와 그러니까 IBM사의 컴퓨터 호스트를 의미하겠죠. 컴퓨터 호스트와 그 다음에 단말기 사이에 서로 이제 이런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져 있는 게 SDLC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IBM이 개발한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 이런 것이 있다. 범용 프로토콜은 대표적으로 TCP/IP, 뭐 TCP/IP 기반의 뭐 이제 HTTP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범용 프로토콜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입니다. 자, OSI 7계층에 대한 개념부터 좀 보면, 참고로 OSI 7계층은 매우 중요하죠. 뭐, 이 OSI 7계층은 뭐, 여타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OSI 7계층 개념. 이제 이 OSI는 이제 모델이죠, 모델.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모델. 그래서 한글 그대로 이제 시스템 상호 연결에 있어 개방 모델을 의미한다. 서로 이제 표준화된 열려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질적인 네트워크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 간에 연결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호환성을 결여를 막기 위해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이 OSI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ISO에서는 이 OSI라는 이 참조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TCP/IP는 바로 이 OSI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적이고 실무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어떤 현실화 과정에서 채택된 하나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이제 소개가 됐어요. 1970년대 후반이죠. 후반에 그 모델이 상호 연결 개방 모델이 처음 소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호환성 문제 때문에 시스템 간의 어떤 구조와 어떤 이런 기능과는 상관없이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프로토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논리적인 변화에 맞게 서로 이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뭐 제품이라도 뭐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A라고 하는 제품, B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신 제품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제품이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OSI라고 하는 표준을 따르게 되면 얼마든지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OSI 이런 통신 모델이 없었을 때는 A에서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그런 통신 규격과 또는 B 회사에서 만든 통신 규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이 바로 OSI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OSI 계층은 또 이제 7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정보통신 업체의 장비들은 자신의 업체 장비간만 연결이 되는 그런 호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이제 이거를 우리는 폐쇄형이라고 그러죠. 폐쇄형, 예, 폐쇄형.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개방을 해 놓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형이 된 거예요. 개방형.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사 장비 간에 회사 제품 간에만 이게 통신이 돼 버리면 다른 장비 간에는 연결이 안 되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ISO 단체에서 1984년에 참조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소개된 거는 OSI 모델이 처음 소개된 거는 1970년대 후반으로 보시면 돼요. 1970년대 후반. 그리고 ISO 단체에서 1984년에 참조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OSI란 네트워크 통신의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든 시스템들의 상호 연결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표준을 만든 것이고요. 7개의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몰리 계층 해서 총 7개 계층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은 애우시는 게 좋죠. 이거는 물됐네 전세표 응으로 애워주면 쉽게 애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1계층이 되겠고요. 2계층, 3계층, 4계층, 그리고 5계층, 6계층, 7계층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그룹을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전기적인 규격이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연결, 또는 물리적인 주소, 어떤 그런 전송 시간과 어떤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요게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응용 계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요 5, 6, 7계층, 5, 6, 7계층을 이제 사용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와 연관이 있는 계층, 그 다음에
4계층 같은 경우는 전송 계층입니다.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요 뭐 그룹과 위에 있는 요 그룹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하위 계층, 상위 계층,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위 계층에서 전송한 내용을 상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송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용자를 지원하는 계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물된 내까지 요 세 개 계층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예를 들면 전기적인 신호라고 그랬죠. 이러면 랜선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정기적인 신호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0, 1, 0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회선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0, 1, 0 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송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전기적인 신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라고 하면 0, 1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신호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송 신호가 후에 사용자에 의해서 번역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송 계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OSI 7계층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물됐네 전세표 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요거 이제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또 다른 용어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얘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계층,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네트워크 지원 계층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네트워크 지원 계층, 그리고 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 지원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지원 계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용 지원 요거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꼭 외워 두시고요. 순서를 1계층, 2계층, 3계층. 요건 3계층.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외워 두시고요. 그 OSI 7계층에 대한 목적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준과 학습 도구로서 학습 도구.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은 표준화를 통해서 장비별로 또 이질적인 포트의 문제나 프로토콜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비용 절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의 예로서 3계층 장비인 라우터를 제작했는데 그에 따른 1, 2, 4, 5, 6, 7 모두 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다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표준화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주로 2, 3, 4계층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당연히 1, 5, 6, 7계층도 알아야 전반적인 설계와 문제 해결 등이 가능하고 OSI 7계층은 계층별의 기능과 통신의 과정을 잘 정립해서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 또는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의 목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이제 각 계층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그 부분을 일단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빈 곳에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계층이 뭐죠? 1레이어. 1레이어는 1계층. 얘를 물리계층이라고 그랬어요. 물리계층. 자, 이걸 피지컬, 자, 피지컬 레이어 1계층 또는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전송 매체. 그래서 이제 정기적 신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연결을 설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또 연결을 유지하고 연결을 해제하고 하는, 그래서 전송 매체에 대한 연결, 그리고 연결을 유지하고 해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전송 매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전송 매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랜 케이블, 그렇죠? 랜 케이블, 또 뭐 관 케이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사용된 장비가 있으면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요. 그러면 송신자의 장비에 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용자 장비와 그 다음에 수신자, 이제 예를 들면 수신자라고 한다면 뭐 일단 수신자라고 합시다. 그냥 수신자, 네트워크의 어떤 종단 장치 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뭐 랜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때 실제로 보내지는 데이터들은 전기적인 신호예요. 전기적 신호가 주고가는 거죠. 즉 비트로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규정, 그거에 대한 상세 규약,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선로의 종류라든지, 전송 선로의 종류라고 하면 뭐 랜 케이블, 또는 관 케이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관 케이블, 뭐 동축 케이블, 뭐 등등 이런 케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케이블에서의 전송 방식과 그 다음에 뭐 인코딩 방식,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물리계층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신호를 보낼 때는 보통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중간에 있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죠.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터와 라우터, 이제 이 라우터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이렇게 라우터가 이게 외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우터에는 이제 IP 주소를 통해서 해당 이 인터넷에는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해당 이렇게 이제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연결, 내부적으로도 라우터까지 뭐 가는 뭐 네트워크 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면, 뭐 이쪽으로는 인터넷은 웬, 그렇죠? 웬이 연결돼요. 웬이라고 하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계층에서는 좌우지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계층인데요. 2계층은, 자, 2계층을 우리는 OSI 7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래서 이건 데이터 링크 계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송 매체, 전송 설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전송 설비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물리 계층이 있잖아요. 물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요 위에는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네트워크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개 신호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물리 계층에 있는 그 신호를 요 네트워크 계층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러한 링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가 데이터가 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물리 계층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또는 물리 계층을 통해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렇게 위로 데이터가 그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정기적 신호에 해당되는 그 물리 계층에서 보내는 그런 정기적 신호의 데이터가 데이터 링크 계층을 거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송이 되고, 반대로 네트워크 일반적인 그 데이터 먼저 우회, 예를 들면 뭐 이제 세그먼트라고 해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정기적 신호로 바뀌면서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수신자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 중간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서로 간에 그 물리 계층과 네트워크 간에 서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오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링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 제어 기능 같은 것들을 수행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논리적 연결 제어를 담당하는 LLC라고 하는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LC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있습니다. 맥. 이거를 이제 DLC, LLC, DLC, 맥. 그래서 이제 요 맥은 이제 그 물리적인 접속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논리적인 어떤 연결 제어를 담당해 주는 거고, 얘는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는 이렇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도 이렇게 상위 계층, 하위 계층. 그러니까 요 맥은 미디어 액세스 그 의미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얘를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물리적인 장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 카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장비 대표적으로. 그러면 위에서 넘어오는 이 데이터를 실질적인 그 장비, 물리적인 장비와 접속을 담당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링크의 서브 계층으로 상위 서브 계층, 하위 서브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 전송되는 데이터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네,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